그 공학 실무 역량 평가 약자 토팩에 대한 이제 그 소개,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저 동국대학교 이의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동국대학교 이의수입니다. 난 구름 같은 손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해졌네. 저 홍보센터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딜 가셨나? 이게 엔지니어링 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건데, 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공학 실무 역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공학회 여름 심포지엄에서 한번 했었던 이야기인데, 강용 회장께서 너무 중요하다고 가을에 또 하라 그래서 지금 재탕하는 중입니다. 강용 회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이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저 경제 성장을 보면 말이죠. 1970년도에 255달러였는데 2013년이 되니까 거의 100배로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도 회복이 했고요. 또 산업도 보면은 이게 수출 지향적이라 가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전자 그리고 하이텍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날리지 베이스드 인더스트리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따라서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하고 이런 걸 많이 확장시키다가 이제 4년제 대학 이쪽으로 확장이 되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육기관의 구조개혁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렇게 환경이 변화가 되어 왔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이 되어 그림을 청계천을 향해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시대에서 6.25 이후에 이렇게 고가도로 위를 걷는 시대에서 다시 이런 시대로 되돌아왔습니다. 물이 다시 물로 되돌아온 거죠. 우리가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이렇게 성경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산업정책도 조금 들여다보면요. 1960년대에는 이제 일괄 기술을 도입을 해오던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키스트가 설립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뛰어넘고 나니까 국내에서 이제 우리 자체의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다시 20년을 또 뛰어넘어 가니까 이제는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걸 또 뛰어넘어서 창조형 기술 개발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이상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따라갈 그런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기술 정책도 정부의 산업도 특정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다가 대학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넘어왔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과 학이 같이 해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면 느끼는 것은 점점 기술이 발전이 되어 나가고 대학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나가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공학이 그렇게 만들어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우리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공학이 그것을 이끌어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산업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공학이 도대체 하는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잘 가고 있는데 도대체 공학이 뭐 하고 있느냐 해서 끊임없이 컴플레인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산업계 평가가 보면 2002년도에 나온 경제연합회거나 2006년 삼공회에서 자료나 이런 걸 다 보면은 산업체에 비해서 대학이 따라오는 것이 너무 늦다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한 컴플레인이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조선일보에서도 이거 뭐 대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타이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공학 과외를 받으러 학원을 가는 한국 공대생. 마치 제목을 보면은 공과대가 참으로 한심한 것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기업인들이 대학은 변화가 없다. 인재가 참고자 하는 인재가 없는데 이거 전부 대학 책임이다. 이 공학교육이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 못한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공유하는 국가로 변신한 최초이자 유일한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2008년 세계공학교육학회에 제가 갔을 때 우리 키노 스피커께서 한 이야기가 전 세계를 국가를 세계로 분류를 할 때 한국은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혁신해 나가는 그러한 국가에다 분류를 넣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공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한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때까지 공학이 계속 끌고 왔는데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공학은 욕만 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요즘 창조경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산학연구원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학이 같이 더 긴밀하게 가야지만 우리가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이런 말을 들고 있죠.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 지식을 통합을 한 것, 취업과 창업 교육을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과 학이 양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정부에서 또 하나 나온 것이 최근에 이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과대학 혁신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대통령 직속 자문인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2장을 그대로 따가지고 왔어요. 이 파워포인트는 혁신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들어가서 VIP 대통령 앞에서 보고한 그 자료 내용입니다. 7, 80년대 산업 성장을 주도한 공과대학을 이제는 창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공과대학으로 바꿔야 되겠다. 즉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과는 늘 연구실 안에 있다. 교수는 과연 실질적인 거 과연 얼마만큼 해내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자성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학생들 보면은 융합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전공이라든지 실무 능력은 계속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기업은 아까처럼 끊임없이 불평을 해내는데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 무슨 협조를 같이 해나가고 있느냐. 마냥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든지 하여튼 바꿔와서 교육 부분은 전공 실무에 강하고 연구는 또 기업에 직접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산과 학이 같이 협력해서 현장과 호흡을 하는 공과대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부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목표로 이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하여튼 교육부, 미래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지금 어젠다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끄집어낸 어젠다고요. 지금 다시 2기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어젠다 중에 여기 보시면 공학 실무 영향 평가 제도 시공 사업을 하자.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래서 토픽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공과대학이 지금도 잘 해왔고 비록 기업으로부터 훈련을 듣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학이 여전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의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가 토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좀 공학 안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달랑배 이거 정확한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700년대를 사셨던 분이니까 이제 18세기에 산 분입니다. 이분이 인간 지식 계통을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했어요. 크게 인간의 지식은 기억과 이성과 상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 기억은 인간과 교회의 역사, 자연의 역사. 이 자연의 역사를 다시 자연의 활용, 그리고 그 안에 기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성, 즉 철학에서 보면 신학, 인간학, 자연학이 있고요. 이 자연학에서 수학, 일반학, 어쩌고 나오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화학공학은 물리학의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분이 활동할 때는 공학이 막 태동을 하던 시기였지요. 그래서 이 공학은 뭐냐? 자연학과 기술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술은 테크놀로지, 뭐 스킬, 아트, 뭐 이런 아트라는 게 예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원하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다 자연학이라는 이런 기초적인 이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학은 이 이론과 그다음 뭘 해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사이언스와 디자인을 합쳐서 단 베스트 솔루션을 찾는 것이 공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에서는 ABS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학 교육의 커리큘럼은 사이언스와 디자인을 한 2대1 정도로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학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또 한번 보면 공학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엔진이라는 것이 전쟁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그리고 이걸 조작하는 사람이 원래 엔지니어였는데 여기다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더해지면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편의를 위한 기술 전반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토목공학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공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죠. 이게 공학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블룸이라는 학자가 말한 그 교육의 아웃컴스, 그 성과를 보면은 능력이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기억한다, 기억을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응용한다, 분석한다, 평가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각 학문 분야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가르치느냐,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일부 응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산업체에서 컴플레인하는 것은 이 부분에 들어와서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응용하고 하는 분야를 자기네들 분야에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줬으면 하는데 학교에서는 레벨 1, 2에 많은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레벨 3로 가더라도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응용만 너무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컴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용하고 분석하는 이 부분에 보다 현재 산업체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플레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토픽이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토픽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만들어서 준 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이 뭐냐면은 공과대학 졸업생은 기초 역량하고 전공 역량을 많이 요구되고 있고 산업체에서도 요구하는 역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우리 토픽이라는 제도를 한번 수행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기획이 돼서 현재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는 2018년에 들어가서 이 제도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로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픽 모델을 보면 현재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문제 은행을 구축을 해나가서 정기 평가를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는 이런 단계로 현재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추진책인데요. 우리 화학공학회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를 전 산업 분야에 해나가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공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화학공학도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정도 있고 고분자, 바이오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케미컬 프로세스니까 화학 공정 분야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선 개발을 해나가자 해서 이 토픽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뭐 이만큼 많은 산업계라든지 학계에서 이 문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 지식 기반의 실무 활용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토픽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다시피 화학공학의 전통적 영역인 정유, 석유와 플랜트 엔지니어링 3개 분야에 포커싱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이게 뭐 양성을 한다라기보다 엔지니어를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개발을 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산과
같이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이렇게 나눴어요. 화학, 공정 안전 관리, 안전, 그다음 공정 제어. 이거 우리 통상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세스, 공정 설계, 그다음에 설계 기초, 화학 공정의 이해 이렇게 5개 분야에서 또 세부로 들어가면 물질 취급, 안전 관리, 뭐 이해, 뭐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죠? 11개 세부 분야로 나누어서 문제들을 개발을 해내고 같이 해나가보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여기 적혀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면 같은 거 본다든지 디자인하는 유틸리티 적용, 배관 계측 설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고요. 평가하는 방법은 전부 10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뭐 선다형도 있고 단다형도 있고 소수령 통합형에서 50개 문항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산업계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만듭니다. 산업계에서 문제를 던져놓으면 이거를 감수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학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문제를 선정을 하고 베타 테스트를 해서 한번 시범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 은행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부터는 원래 이 문제를 오픈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앞부분하고 다 발표된 자료들은 아마 프린트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만은 드리면 안 된다는 생산성 공부를 요청했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중류 공정인데 그거 보이십니까? 보통 하면은 뭐 피드가 들어오면은 위로 오버헤드 나면 컨덴서 되면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리볼러 어쩌서 나오는데 이거를 뭐 위에 오버헤드 나오는 거를 보통 리플락스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나오는 거를 압축키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스팀을 적게 집어넣고 여기 바텀 나오는 프로덕트를 오버헤드로 나오는 것하고 열교환시켜서 열을 해소해서 쓸 수 있는 뭐 이런 공정이 가능한 모양인데 정창국 교수님 이거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건 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자세히 보면은 스팀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스팀이 여기 들어갈 리가 없는데 플러스 플러그라고 다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튜브 사이드로 가지가 않죠. 쉘 사이드로 하게 이제 튜브 사이드라는 이런 맞구나. 네, 쉘 사이드로 반대가 되는 쉘 사이드로 여기 들어가서 나가야 되겠죠. 튜브 사이드로 스팀이 들어가야 되고 요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정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따지는 것들에 관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본다든지 이런 예제도 있고요. 이게 뭐지? 유체를 이송하는 데 대한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이프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압력이 얼마고 최대 선행이 얼마일 때까지 뭐 어떤 파이프 사이즈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예를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죠. 우리 화학 공장 가다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멀쩡히 가는 걸 이렇게 구겨뒀을까?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분할 제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압력이 밸브가 어느 쪽이 열리고 어느 쪽이 닫히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문제들을 보면 약간 좀 말을 좀 거칠고 한데 그건 감수하는 단계에서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한테 그 디스틸레이션 칼럼 같은 경우 사실은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이게 스커트로 이렇게 해서 칼럼을 공중에 띄워놓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 MPSH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런 문제를 던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는 안 가르치죠. MPSH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데리고 와서 진짜 현장에서 야 이거 실제 이거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거 물어봐서 대답 못한다고 공과대에서 뭘 했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자꾸 같이 교류하고 접해보면서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가서 정기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5년의 파일럿 테스트, 16년 파일럿 테스트 여기 보면 여러 학교들이 현재 지금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풀어나가고 있고요. 이거를 재직자한테도 지금 문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재직자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16년에도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이 문제들을 해나가고 있고 응시자 의견을 들어보면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문항이 많았다는 것도 있고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전공 기본기업 실무 같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대학으로서는 취업 준비에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산업계에서는 물론 이제 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걸 응시를 하기 위해서 좀 프랙티컬한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는데도 좀 쓰일 수도 있겠지만 사내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공학 인증제도 좀 뭐 하고 있는 학교 많이 계실 텐데 그 공학 인증제도에서 학습 성과 부분을 측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시험을 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 성과를 측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교과 과정을 반영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느껴본 거는 이겁니다. 저 회사에 한 10여 년 이상 있었지만은 학생들이 4학년 2학기가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과연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나가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내가 이거 한번 진짜 어떻게 쓸 수, 내가 진짜 돈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 저는 이게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책에 있는 건 다 맞다. 추호도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만 하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실제 그런 현장에서 해보면은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올라와서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학생들이 뭔가 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지는 자부심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자부심이 아니라 조금 안심하는 뭐 그런 혹은 또 미리 간접 체험을 해보는 그런 것으로 좀 좋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하면서 느낀 것들은 용어 부분이 현장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용어 부분이 저희들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회 차원에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토팩 이 문제 이야기니까 당장 그 총매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정 지들끼리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공정은 벌써는 이제 기초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야에도 이 문제를 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확산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거죠. 뭘 또 하냐? 뭐 이겁니다. 안 그래도 공학 인정하느라고 혼났는데 뭘 또 하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또 NCS라는 거, 이거 뭐 전문대를 주로 하는 거지만은 NCS 기반 직업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토팩은 이런 것들하고 좀 의미가 다르다. 이런 것들의 토픽이 원래 갖고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삶과 학이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데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성별 과제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